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올해이겠네요. 2026학년도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자녀분들에 대한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수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9시 1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9시까지 진행을 하고 10분 정도 혹시라도 이제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 미리 주신 의견 포함해서 네, 질의응답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 중학교 교육과정 현장 지원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연수 드릴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중학교 1학년에 이제 해당하는 입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으로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생이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과 수업과 평가의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학교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생기부에 대해 설명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의 진학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이신 우리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들께서 중학교 학부모회로서도 이제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학부모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현재 채팅을 확인하지 않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담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가 급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으로서 자유학기제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학기제. 학부모님들께서 자유학기라는 용어는 익숙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자유학기제, 또 자유학기가 시대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했기 때문에 2026학년도 우리 자녀분께 적용되는 자유학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운영됩니다. 경기도는 1학년 1학기로 통일하여서 운영합니다. 모든 학교가 경기도 내에 있는 중학교는 1학년 1학기에 생각의 힘을 키우는 수업과 평가를 강화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 운영하는 교육과정 이렇게 써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표 안에 주제 선택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구성되어서 운영하는 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꼭 1학년 1학기에만 경기도에서는 운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에는 보통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평소에 학창 시절 때 생각하셨던 이제 과목, 교과라고 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시간표를 보시면 국어 시간도 있고 수학 시간도 있고 사회 시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더하기 자유학기 활동이라는 시간이 시간표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 활동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요. 주제 선택 활동이라는 시간이 각 학교의 시간표에, 자녀분 시간표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진로 탐색 활동이라는 시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뭐 줄여서 주선 또는 주제 또는 진탐 이런 식으로 약어로 써 있을 겁니다. 그럼 약어로 써 있을 때, 이게 진탐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자유학기 활동 시간이구나. 진로 탐색 활동 시간이구나.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분의 시간표에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라는 이 활동 시간이 총 몇 시간이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화면을 보시면 한 주의 시간 중에 6시간이 자유학기 활동으로 들어가 있고 그것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우리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동일합니다. 모든 교육 과정은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 활동.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저희 학급 자치회의, CA, 동아리 이런 시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마다 금요일 뭐 6교시나 목요일 7교시에 운영하셨던 학급회의 시간 기억나시죠? 그것을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의 수업은 교과 수업과 원래 창의적 체험 활동 수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 이외에 1학년 1학기에는 더하기 자유학기 활동 시간이 시간표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십니다. 교과는 나와 있는 지금 보이시는 교과들이 저희 중학교 때 배우셨던 교과들 이름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런 교과 수업과 그리고 맨 오른쪽에 창의적 체험 활동 자녀분 나중에 시간표 보시면 창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그 안에 세부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자율자치 활동, 그리고 각종 다양한 동아리를 하는 동아리 활동, 그리고 스포라고 써 있는 경우에는 그 각종 스포츠 활동을 하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그리고 진로 선생님께서 주관해서 운영하시거나 담임선생님께서 진로에 대한 상담 등을 진행하시는 진로 활동,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그에 더해서 1학년 1학기에만 자유학기 활동으로서 주제 선택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이라는 시간이 한 주에 6시간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분께서 이제 받으실 시간표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간표를 보시면 교과 시간에 사회, 국어 이런 것들은 좀 지워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학교는 지금 보시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왼쪽 같은 예시 1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 7교시까지 운영하는 학교이네요.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6교시까지 주에 3회 7교시를 하는 학교의 예시이고요. 오른쪽에 예시 2를 보시면 화요일, 목요일에 7교시를 하고 월수, 금에는 6교시를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교시가 이렇게 다른 것은 저희가 3년 동안 배워야 하는 수업의 수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운영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 과정의 이런 성격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뭐 방학 일수나 이런 차이에 따라서 주당 7교시가 2번 또는 3번 또는 1번인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은 학교가 경기도 내에서는 주당 이틀이 7교시인 경우, 즉 예시 2번의 경우가 많고요. 초등학교에 비해서 수업 시간이 한 교시당 5분씩 늘어나서 45분씩 운영되기 때문에 아침에 9시부터 이제 등교하여 수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보통 7교시가 끝나면 4시 10분 정도가 수업이 끝나고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혹시나 방과 활동 하거나 하면 4시 반 이후에 하교를 하는 날이 주당 이틀 또는 3일 정도가 됩니다. 6교시까지 운영하는 날은 3시 반, 3시 15분쯤에 이제 수업이 끝나면 그 이후에 이제 그 방과 후 활동 또는 하교를 해서 3시 15분 이후에 모든 일정들이 끝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렇다면 시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왼쪽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제 선택이 월요일, 화요일에 6, 7교시, 6, 7교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진로 탐색이라는 활동이 목요일에 6, 7교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예시 2는 화요일에 진로 탐색이 6, 7교시, 수요일에 5, 6교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주제 선택이 월요일에 5, 6교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학교는 주제 선택을 주에 4시간씩 하고 어떤 학교는 2시간씩 하고 그런 것이 허용이 됩니다. 즉, 각 학교는 주당 6시간이라는 자유학기 활동 시간만 맞춰진다면 학교의 특색과 학부모 또 학생의 수요에 따라서 주제 선택을 주당 몇 시간, 진로 탐색을 몇 시간 구성하는 것은 학교의 특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어, 그 시간표에 대해서는 주당 6시간이 주제 선택 또는 진로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주제 선택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이 무엇이냐를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활동에 대한 설명을 이제 자료로 보여드립니다.
어, 주제 선택, 제가 줄여서 주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선은 교과가 기본입니다. 교과에서 확장된 주제 중심의 융복합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의 수요에 따라서 구성하고 또 선택하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프로그램의 운영의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각 학교의 특색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예시를 보시면 이건 아마 국어 교과와 연결된 프로그램 같이 보이시죠? 뭐 소설 쓰기, 고전 토론, 그리고 수학 교과로 보이네요. 놀이로 만나는 기하의 세계 이런 식으로 각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색, 교육과정의 특징에 따라서 교과에서 심화 확장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여서 학생들의 선택을 받아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진로 탐색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로 탐색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해서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학교에서의 진로는 사실상 직업을 찾는 내용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것 또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역량을 찾아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향을 목표로 합니다. 보시면 진로 검사부터 뭐 외부에서의 초청 강연 또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한번 살펴보는 포트폴리오 제작 활동 등 학교에서 계획된 진로 탐색 활동의 성격에 따라서 운영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자면 왼쪽에 보시면 영어 독서 교육 활동을 특화하는 학교가 있다면, 어, 기존의 교과 수업에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프로젝트 연극 수업 같이 연결하여서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한 영어 소설을 독서하고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창작극을 영어 대사로 제작해서 모든별 연극 작품으로 재구성하는 수업 이런 것들을 한 학기에 약 한 8주간 한 달 반 정도의 호흡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학기당 하나의 프로그램들을 쭉 운영하신 학교도 있을 수 있지만 한 학기에 두 번을 구성을 따로 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과학 실험의 교육 활동을 특화할 수 있는 예도 있겠죠. 과학 수업 시간에 실험을 모든 시간에 운영하기 좀 어려운 경우에 관련된 과학 실험 프로젝트 수업을 주선 활동으로 이제 구성을 한다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수립하고 본인이 관련된 실험을 안전하게 진행해서 분석하는 그런 수업들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진로 탐색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탐색 활동도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학업 설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학교에서의 진로 탐색 활동, 그리고 진로 수업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만들어 가는 방향 또한 진로 교육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능력 또는 학습 호기심 등을 진단하고 관련된 학업 성과도 분석하고 계획도 세워보는 그런 활동도 진로 탐색 활동에 포함되어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정리된 것으로 말씀드리면 주선과 진탐 이렇게 요약돼서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활동은 각 학교가 프로그램 내용은 각 학교가 수립한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6시간이 운영되는 것은 다 통일되어 있으나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교과와 연계해서 운영하시는 것 등은 그 각 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과정 특색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장을 보시면 원래 주선 활동은 학생의 선택권을 부여하게 되어서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두 개의 프로그램 또는 네 개의 프로그램까지도 선택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학교의 교육과정 특색에 따라서 한두 개의 프로그램들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정해진 학교만의 특색 있는 주제 선택 활동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모든 반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자유학기 그럼 교과 수업은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유학기의 교과 수업은 다른 중학교의 학기와 동일하지만 조금 더 수업의 깊이를 더해서 학생들의 삶과 연계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수업을 운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리자면 중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즉 국가교육과정을 따르는 교육과정이죠. 특히나 꼭 배워야 되는 성취 기준과 이수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학기의 교과 수업 또한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하는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조금 더 강조돼서 운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학기와 완벽하게 다르다라기보다는 중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수업 방식이 조금 더 강조돼서 운영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학생 참여형 수업은 어떤 수업을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밑에 예시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학생들이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긴 호흡으로 운영을 하는 또는 한 달 정도로, 4주 정도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과학이나 또는 실험 실습이 필요한 기술 과정 같은 경우 실습 수업, 그리고 토의 토론 수업이 강조가 됩니다. 또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실행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심층 탐구 수업, 또한 요즘에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논술, 글쓰기 수업, 협력 수업, 융복합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학생 참여형 수업이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실 수업도 당연히 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시는 가볍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수학 수업인 경우에 만약에 수학 수업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제 공식을 확인하고 그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풀이식의 수업을 했다면 이제 자유학기에서의 중학교 수업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이 공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주변에 혹시 문제 살펴볼까? 라는 식으로 프로젝트와 연결지어서 수업을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우리 자녀분들께서 초등학교 때 굉장히 익숙하게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해오셨을 겁니다. 근데 그 수업을 중학교가 됐다고 해서 100%다 암기식이나 혹은 강의식 수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이제 방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수업의 방향은 대한민국, 한국에서만의 변화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화면에 정보가 많은데요. 그 중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OECD라고 하는 우리 전 세계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OECD에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30, 2030년대에 우리 자녀분들이 살아나가셔야 되는 그 2030년대에 우리 인재를 위해서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가를 논의를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들이 오른쪽 밑에 보시면 학생 주도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또 협력적 주도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즉, 미래가 점차 불확실하고 또 새로운 변화가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주고 역량을 키워야 하는 부분은 많은 지식이나 또는 가치, 기능, 태도 당연히 다 중요하지만 그 큰 방향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성을 키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의 방향을 대한민국, 즉 우리 교육부에서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서 수업의 변화 그리고 평가의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자유학기의 평가입니다. 평가 부분은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평가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자유학기만인 겁니다. 1학년 1학기에 그러면 이런 수업을 하고 자유학기 활동을 하고 창체를 하는데 그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궁금해 하시죠. 사실상 자유학기에도 평가는 이루어집니다. 평가는 이루어지나 그 평가가 점수화되거나
또는 A, B, C, D, E의 성취도로 산출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여서요, 우리 자녀분께서, 즉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여서 활동하는 과정들을 모두 다 세세하게 평가를 하고 또 피드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저희가 글로 남기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줄부터 이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에는 일제식 지필평가를 지향한다. 지양이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도록 권장한다라고 저희 그 교육부의 총론에 이 지양이란 단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으로 풀고 또 문제를 오지선다형 5개의 객관식의 형태를 한 번도 학교에서 하지 않느냐. 그것은 교과 내에서 어떠한 시간에 쪽지 시험 형태처럼 진단평가나 형성평가를 다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모두가 맨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일제식 지필평가는 동학년을, 즉 예를 들자면 1학년을 동일한 시간에, 예를 들자면 수요일 1교시에 1반부터 10반까지 수학을 동일한 시험 문제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형태를 바로 일제식 지필평가라는 용어의 설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진단평가, 형성평가처럼 쪽지 시험을 본다고 해서 학생의 뭐 수학 단원에서 1단원이 끝나서 이제 형성평가를 했더니 이 친구가 지금 10문제 중 8문제를 맞춰서 잘 해오고 있구나. 또는 10문제 중에 2문제를 맞춰서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평가하신 이후에 피드백을 직접 학생 또는 학부모님께 진행하고 그 내용의 숫자화된 것은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는다. 즉, 숫자는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교사는 수업 시간 내에 학생의 학습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 평가의 결과를 학교 생활 기록부에 그렇다면 숫자와 A, B, C, D, E의 성취도 등급이 아닌 문장 형태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문장 형태로 기록된 것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고요.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중간에 학기당 2회 정도로 학부모님께 문장 형태로 학생의 활동에 대한 평가 내용을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학부모 제공 피드백도 있습니다. 괄호를 보시면 교과 성취도는 미산출되고 성취도란에 P가 입력된다. 바로 패스의 P입니다. 그래서 해당 교과, 즉 1학년 1학기의 국어는 학생이 A, B, C, D, E 또는 100점 만점에서 90점을 성취했다.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요. 그냥 P라는 한 글자만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평가의 방법은요, 수업이 학생 참여형 수업이기 때문에 평가 또한 논술, 구술, 토의 토론, 프로젝트, 실험 실습, 포트폴리오, AI 디지털 활용 평가 등 교과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학기에는 과정주시 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자유학기에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는 다른 학년과 다른 학기죠. 중학교 모든 학년에 다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단, 해당 학기인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 즉 자유학기를 제외한 모든 학기에는 교과의 특성에 따라서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현재까지 이제 지필평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저희 예전에 정기고사와 같습니다. 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억나시죠?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금은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또는 추후에 또 정기고사로 용어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제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즉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그 정기고사, 지필평가와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면서 운영되는 평가, 즉 수행평가를 실시해서 교과 성취도를 산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학기가 아닌 학기에는 동일하게 수업을 운영하고 또 평가도 이루어지나 해당 평가의 결과를 점수화해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A, B, C, D 성취도 그리고 점수를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추후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네, 그렇다면 비율은 그럼 정해져 있는 건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지필평가, 즉
그 일제시 지필평가와 또 수행평가의 비율은 각 교과마다 다르고요. 또한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교과 선생님들께서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요. 이 모든 계획은 다 학부모님께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것까지는 또 미리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경기도교육청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이라는 지침에 따라서 계획하고 실행하시게 됩니다. 교과 특성에 따라서 모든 평가를 수행 평가로 하는 교과도 있겠죠. 상상해 보시면 뭐 체육, 음악, 미술 이런 경우에는 논술 평가를 포함해서 모든 평가를 수행 평가로 운영을 하시는 학교가 많습니다. 해당 비율은 학기 초에 학생과 학부모님께 다 공지를 하게 되고요. 평가 결과를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라서 A부터 E의 5단계 성취도, A부터 C의 3단계 성취도 또는 PF는 교양교과인 경우에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A, B, C, D, E 5개 성취도가 나오는 과목과 A, B, C 3단계 성취도가 나오는 과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음악, 미술, 체육의 경우에는 A, B, C 세 단계 성취도로 선출이 되고요. 나머지 모든 과목은 5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평가의 이제 실제 사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에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보시면 과정 중심 평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자료들은 이제 교육부의 예시 자료입니다. 예를 들자면 수업 시작 전에 학교 선생님들이 꼭 배워야 되는 성취 기준, 아까 말씀드렸죠?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교수학습을 진행하고 또 평가 과정에서 피드백을 진행하고 생활기록부에 문장으로 평가 결과를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로 보면 만약 국어 선생님께서 교과 융합의 디베이트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관련해서 교수학습 과정 진행하시고 피드백 학생들에게 수업 진행하면서 피드백 하시고 마지막에 생활 기록부에 이렇게 어떠한 활동들을 어떤 역할을 맡아서 진행하고 어떠한 특성과 역량을 보였는지 글의 형태로 이제 기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에 아주 작게 학교생활 통지표라는 이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이것은 생활기록부를 그대로 이제 학부모님께 바로 그 당해에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기부에 기록되는 내용과 이제 같은 비슷한 평가 결과이겠지만 선생님께서 이제 학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평가의 결과를 통지표에 줄글 형태로 해서 국어는 이렇게, 사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받아보셨던 그 활동 통지표와 조금 비슷하다라는 인상이 1학년 1학기에는 있으실 수 있습니다. 1학년 2학기부터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예전에 성적표 형태로 이제 학부모님께 피드백이 제시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평가의 변화가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더 이상 학생들이 정답만을 체크하고 또 답을 알아맞혀 가는 과정이 인공지능과 같이 살아갈 우리 자녀분들께 꼭 필요한 역량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평가하진 않겠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답을 말해야 되는 그런 평가 방식이라면 지필평가, 그 정기고사 형태를 띠겠지만 학생이 어떠한 논리에 따라서 하나의 정답이 아닌 자신만의 생각을 풀어낼 수 있는 평가라면 논술형의 평가 방식도 적절하겠죠. 그래서 관련돼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식으로 변화하는 방향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크게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오늘 그 연수를 드리는 강의를 드리는 부분이나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관련된 여러 이제 콘텐츠나 또는 강의를 들어보시면 예측이 불가하다. 미래를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너무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근데 우리 자녀분들께서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이 그 미래를
당차게 또 멋지게 헤쳐나가려면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낼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평가의 부분도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설명, 즉 1학년 1학기에 적용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2026학년도, 즉 올해 입학하는 중학교 입학생에게 적용되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특성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202라고 하는 건 2022년을 말합니다. 우리 자녀분들께서 중학교에 이제 들어와서 수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교과서라든지 수업 내용은 2022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시한 202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뭐 7차 교육과정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7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이게 예전에 국가교육과정이 변화될 때마다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숫자를 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겁니다. 세계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 교육이 8차, 9차 이렇게 가기보다는 수시로 개정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부터는 7차부터는 8차는 없습니다. 해당 발표를 한 연도를 앞에 제시해서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2009년, 2015년 이런 식으로 해당 연도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2년에 발표된 교육과정이고요. 이 교육과정이 올 작년이죠. 2025학년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떠한 특징을 갖냐면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큰 방향의 저희가 대입이라고 하는 2028 대입 들어보셨죠? 2028 대입이 왜 가장 또 큰 그 연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2025학년도 입학생 고1 이 처음으로 수능을 보는 해가 2028년입니다. 2028 수능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2028 수능이 변한다라고 했을 때 왜 2028일까? 이 교육과정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올해 2026학년도에 입학하는 우리 자녀분께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등학교도 동일하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일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교육과정만 바탕으로 나중에 대입까지 치르게 되는 이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1학년, 2학년부터 적용이 됐고요. 2025학년도, 즉 작년에 혹시라도 형제나 자매가 있으신 경우라면 작년에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올해와 교육과정이 동일합니다. 교과서도 동일하고요. 하지만 2024학년도 입학생이다. 즉 현재 올해 중3이 되었다. 또는 그런 경우에 이제 올해 고1이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중학교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중3이다 그런 자녀가 있고 중1, 중3 이런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교과서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중3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인 거고요. 하지만 고등학교 가면 2022 개정 교육과정 변화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어, 그, 그 선배들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는 이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살펴보시면 중요 단어들이 이제 저희 자녀분들께 적용되는 그런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용성. 왜냐하면 다양화된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창의성. 정답이 하나인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기 때문에 창의성. 그리고 바로 주도적. 아까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 개인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헤쳐나가는 것도 있지만 협력적 주도성은 다 함께 모둠을 즉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부분도 우리 자녀분들께 필요되는 큰 역량이라고 여기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그럼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수업에 대한 변화와 그리고 평가에 대한 변화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거의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되고 있었고요. 학교 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평가를 수업의 결과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배워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학생의 학습 과정을 평가하겠다라고 해서 과정 중심 평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방향은 우리 대한민국만의 변화 또는 경기도만의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의 변화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경기도에서 그 변화를 대한민국 안에서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육과정 부분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혹시 2022 개정 중학교에서만 딴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요. 화면에 보시면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화면, 동그란 점 오른쪽 보시면 자유학기제가 1학년 1학기에 운영된다. 앞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진로 연계 교육이 강조가 됩니다. 이때 그 진로 연계 교육이라 함은 학생이 어떠한 직업적 특성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죠. 학생이 스스로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학습을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시간 등을 각 교과마다 학기에서 구성하여서 진로 연계 교육을 강화해서 운영합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을 좀 더 미리 계획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진로 연계 교육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보에 대한 정보 수업이 예전에 3년 동안 34시간만 운영을 그 이상만 하면 됐었는데 그것이 두 배로 68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2022 개정 교육 과정부터 이제 변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동그라미는 사실상 학교 운영에서의 부분이고요. 두 번째에 밑줄 치는 것을 보시면 학교 자율 시간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중학교에 적용돼서 운영됩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해당 중학교만이 특별하게 운영되는 과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한 개 학기 이상씩 그 학교만이 특색 있게 운영하는 과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교육 과정에 어디서 살펴보실 수 있는지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이트는 미리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신다면 오늘 꼭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이트를 두 개 정도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그 사이트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고요. 세 개 정도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들을 실제로 자료들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즉, 자녀분께서 지금 배정받은 학교가 있으시죠? 그 학교가 올해 어떠한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즉 2025학년도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에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평가하고 나니 학생들의 비율이 A, B, C, D, E 중에 비율이 어떠한지까지도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학교 알림이는 검색하시면 이제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에 학교명을 검색하시면 여기 2024로 되어 있는데요. 2025학년도에 공지 정보가 있을 겁니다. 교육 활동부터 해서 여건, 학생 현황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우리 자녀분께서 진학하시는 그 학교가 특별한 과목은 무엇을 운영하는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학교 자유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중학교 교육과정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국어부터 시작해서 창체, 처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 3년 동안 자녀분께서 배워야 하는 수업 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즉, 3년 동안 국어는 442시간을 배워야 하고, 사회, 역사, 포함 도덕은 510시간을 배워야 하는 것들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다 정해져 있는데요. 이 안에서 약간의 변동은 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혹시라도 학교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아까 그 표를
그 사이트에서 교육과정을 눌러보시면 이런 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 표를 대략적으로도 조금 익숙하게 보시면 어떠한 점이 좋으시냐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의 자녀분께서 선택하시거나 입학하실 때 그 학교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만약에 보시면 이 학교가 어떠한 진로를 조금 더 강조해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훨씬 더 교육과정이 다양합니다. 그것이 이제 의무 교육이 이제 아니기 때문이겠죠. 보시면 중학교에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표를 그 학교, 진학한 학교 만약에 제가 저희 학교를 그냥 예시를 들면 일산중학교다. 일산중학교 검색해서 교육과정 편성 이렇게 눌러보시면 2025학년도의 중학교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숫자는 너무 복잡하게 보이실 것 같아서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리면 이 왼쪽에 있는 과목들은 다 거의 다 동일할 겁니다. 하지만 밑에 선택이라는 과목은 각 교과마다 각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국어를 원래 442시간을 운영해야 되는데 일산중학교는 408시간을 운영하고 어, 학교 자율시간이라고 하는 특색 있는 과목은 밑에 내려가 보시면 맨 밑에 지금 보이실까요? 학교 자율시간 왼쪽 밑에 보시면 운영 선택 과목이라 써 있습니다. 전체 몇 개 과목으로 보이시나요? 과목의 첫 번째, 독서 토론 연극, 그리고 오른쪽 쭉 가면 2학년 2학기의 탐구 논술, 그리고 오른쪽 쭉 가시면 3학년 2학기의 반도체와 생활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학교 자유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 한 개 과목에서 최대 3개 또는 4개 과목 등이 그 학교의 특색에 따라서 그 학교만의 과목이 이제 운영이 되는 경우 에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대다수의 학교가 한 개 학기만 운영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학기가 진로에 관련된 내용인지, 독서와 관련된 내용인지, 논술과 관련된 내용인지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이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시고 맨 밑에를 보시면 우리 자녀분도 1학년 1학기에 뭔가 특별한 수업을 추가적으로 하겠구나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챕터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또 궁금하실 수 있어서요. 중학교의 교과 수업, 그리고 평가의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이외의 모든 학기에 적용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학생의 하루 일과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교시, 그리고 7교시로 운영됩니다. 수업이 한 교시당 45분으로 늘어나죠. 그리고 또 하나 크게 변하는 것이 교실에 담임 선생님께서 상주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우리 자녀분께서 초반에 굉장히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학생들의 하루의 이 흐름에 따라서 교과는 정해져 있지만 수업의 이런 무게감이나 과제의 형태 같은 것들을 조금 다르게 운영하실 수 있지만 중학교는 다 우리 학부모님께서 경험해 보셨죠. 매 시간 다른 분들께서 큰 수업의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교실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간마다 다 큰 이야기들을 하시죠. 중학,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새로운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의 초반에 3월에 체력적인 부분이나 스트레스적인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는 담임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과목 이해 시간에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들어오셔서 이제 학생들과 상담도 하시고 또 살펴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상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교과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더욱더 학생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도 5분이 늘어나서 45분 수업이기 때문에 7교시가 끝나면 4시 10분 이후라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의 하교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도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아침 조회와 그리고 종례 시간은 진행을 하시고요. 또 점심 시간은 학교 교실에서 급식하는 경우와 또 급식실에서
급식하는 경우가 학교의 그 건물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밑에 보시면 방과후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과후 활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만큼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라면 방과후 학교라고 해서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활성화되지 않는 학교다라고 하시면 수요조사 할 때 해당 그 과목 해당 활동을 신청한 학생들이 어떠한 일정한 인원수가 아닌 경우에 이제 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은 학교의 지역적인 특색이나 또는 운영의 특색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업의 구분입니다. 이거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교과, 과목의 수업들이 있습니다. 국어 수업, 일주일에 3시간, 4시간, 5시간, 보통 4시간씩 국어 수업이 있을 거고요. 뭐 사회는 2시간, 도덕은 2시간, 수학은 3시간 또 4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표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위에 교과 시간들이 있죠. 그리고 선택교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교에는 구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학교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한문 또는 생활 외국어에 포함된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를 편성 운영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학교는 보건 또는 진로와 직업, 이런 과목들이 운영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선택교과는 학교의 특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이전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 동아리 시간, CA 시간, 회의 시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활동들이 이렇게 운영되겠죠.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꿈을 펼쳐나갔던 것처럼 중학교에서도 다양한 예술 활동, 체육 활동, 독서 활동, 그리고 디지털을 기기를 활용 활동 등이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부모님들께서 가볍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운영 활동을 되는지 이 글이 많지만 활동의 이름 정도와 예시 활동 한두 개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자율 활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하거나 또는 탐구 활동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통 고등학교에서 많이 활동하는 형태고요. 밑에 보시면 자율자치 활동 중에 중학교는 자치 활동이 조금 더 강조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자치 회의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여가 활동 같은 경우도 있지만 뭐 학술 같은 동아리도 운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 봉사활동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봉사활동이 동아리 또는 자치와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동아리 안에서 봉사활동을 운영하거나 또는 자치활동 안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진로 탐색 활동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 때 아까 말씀드렸던 진탐과 연계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뿐만 아니라 3개년에 모두 다 진로 활동이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학교에서 진로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계획해서 운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 봉사 시간 있었던 것처럼 하는 시간이 사실상 하나의 영역으로 뭐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자율자치나 동아리나 진로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을 하면 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기는 합니다. 그럼 어떤 게 변했느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고입 내신 성적에 숫자화, 점수화돼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고입 내신 성적에는 봉사활동이 더 이상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작년 입학생부터 적용된 부분입니다. 네, 평가입니다. 평가 부분은 가장 또 학부모님들께서 이 연수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부분 중에 평가가 또 가장 또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과 좀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성취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성취도라고 하는 것은 그 A, B, C, D, E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90점 이상이 A, 80점부터 89점까지가 B.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즉, 학부모님 생각하시는 그 A, B, C, D, E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5단계 성취도 평가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다수의 교과가 성취도 평가를 5단계로 운영을 하고요. 밑에 보시면 체육과 음악과 미술, 음악 미술을 합해서 예술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체육과 예술 교과군이 3단계. 그럼 이 3단계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80점 이상이 A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60점 이상부터 해서 B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성취율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쉽게 말씀드려서 100점 만점에 90점이라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것은 일반적인 점수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교과에서 지필평가, 즉 정기고사와 수행평가를 실시하신 것을 이제 반영을 각 비율에 맞춰서 한 것이 100% 안에서 이 자녀분께서 몇 퍼센트의 마지막 점수를 획득했느냐이기 때문에 청취율이라고 이제 왼쪽에 나와 있고요. 쉽게 이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취도는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체육, 음악, 미술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성취도를 도대체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가가 궁금하실 거예요. 이 성취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전에 저희 하셨던 그런 상대평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즉, 자녀분께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신 이후에 중3에 졸업하는 과정까지 사실상 생활기록부에는 이 자녀분이 그 집단 내에서 어느 정도의 저 예전에 보면은 성적 순위 등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자녀분께서 몇 등인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즉, 성취도 평가라고 하는 거는요, 중학교에서 자녀분께서 해당 100점에 해당하는 것이 이 과목에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했을 때 100점에 해당한다라는 이상적인 점수라면 자녀분께서 수행평가도 진행하시고 또 지필평가, 정기고사도 잘 진행하신 이후에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도달했느냐. 95% 정도 도달했다. 아, 이 자녀분은 A의 성취도 수준을 획득했다. 그리고 점수는 95점, 원점수.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성취평가라고 하는 것은 줄 세우기, 그리고 등수를 확인하는 방식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즉, 상태평가가 중학교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다면 산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기 초입니다. 즉 3월에 경기도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이 학교에 이렇게 배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과목의 특성에 맞게 내 과목은 체육이야. 내 과목은 국어야. 그럼 그 과목의 특성에 맞게 지필 평가를 2번을 다 볼 건지 즉 정기고사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쉽게 설명드리면요. 이거를 국어 같은 경우는 다 할 거야. 아니면 우리는 2차만 할 거야. 기말만 할 거야. 또는 체육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필평가 안 할 거야. 수행평가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이제 하시겠죠. 협의를 하셔서 그 계획을 비율을 정합니다. 두 번 하는데 각각 100점 만점에 지필평가지만 1차 지필평가는 100점 만점이지만 나중에 그 성취도에 반영할 때는 25%로 반영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25%로 반영한다라고 하면 그런 비율 같은 것들을 다 계획을 합니다. 계획하신 다음에 어떠한 수행평가로 하실 건지 지필평가를 2번으로 운영할 건지 한 번만 할 건지 2번 이상은 지침에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획이 되면 그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문으로 3월 중순 이후에 이제 학기 초에 모든 학교가 통신문으로 이제 안내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학교 알림의 사이트에서도 작년 것을 미리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방법은 무엇을 하실 건지 같은 것들을 이제 공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과의 특성에 따라서 수행평가 100%로 운영하는 과목도 있다, 평가하는 과목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보시면 학기 중에 계획에 맞추어서 각 교과가 지필평가, 정기고사와 수행평가를 실시를 하시죠. 그런 다음에 보통은 수행평가는 20% 비율이면 20점 만점으로 보통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분께서 20점짜리 논술평가를 했다. 그러면 논술평가 20점 만점에 19점, 18점, 17점 이런 것들을 다 학생과 피드백해서 확인을 하고요. 지필평가를 100점 만점 몇 점 받았다를 그 비율을 곱하기 0.25 이런 식의 산출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성취율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도로 이제 하나만 나오겠죠? 학기 말에 딱 100점에 100점 원점 100점에 어느 정도의 성취도인지 나온 다음에 90% 이상이면 A, 89점이면 B 이런 식으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그 결과적인 성취도와 점수만 기록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은 1학년 2학기에 3학년 2학기 사이에서 학생의 특성에 대한 것들 더 자세하게 점수로밖에 못 보는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기 사항을 문장으로 서술하여서 그 해당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시를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볼게요. 이것은 이제 학부모님들께 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학교에서 성적 일람표를 확인할 때 보는 양식인데요. 이 양식을 보여드리면 학부모님들께서 이해하시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과의 성취도 산출의 예시입니다.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용어는 지표평가를 정기고사로 올해는 변화돼서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국어과이네요. 이 학교를 보시면 지표평가는 국어를 두 번을 봅니다. 이 학교는. 그쵸? 1회 봤을 때 30%를 반영을 하네요. 100점에 만점에 30%를 반영을 하고 그리고 2회 두 번째 것도 똑같이 비율을 30%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원점수 원래 점수가 있겠죠. 100점 만점에 몇 점? 뭐 96점이다. 그럼 곱하기 0.3을 해서 나온 점수가 28.5.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점수와 수행 평가를 이 학교는 4개를 했네요. 국어 선생님께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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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1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사실상 이 소수점 점수는 중학교에서는 사실상 제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시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고요. 2번 학생 걸 보면 뭐 6점, 8점, 7점, 5점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점수들을 다 합해서 학기 말에는 70.7, 2번 학생은 70.7, 71점이겠네요. 원점수가. 소수점이 이제 다 원점수 제외되는 것으로 반올림돼서 제시가 되고요. 1번 학생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원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95점이 되어서 성취도가 A로 남습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사실상 원점수와 성취도, 맨 오른쪽이죠? 원점수와 성취도와 수강자 수만 기록이 됩니다. 학부모님들께 그러면 이 성적 일람표는 학교가 학기 말에 제시를 해드리실 수 있는 그런 예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길동 학생 학부모님은 김길동 학생의 그 한 줄만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학교, 우리 자녀분께서 이제 입학하신 이 학교가 평가는 몇 번을 우리 자녀분께서 영어 수업, 영어 과목 몇 번을 볼까, 수학을 몇 번을 볼까 이런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작년과 아주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2026학년도 평가 계획에 의거해서 3월에 수립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작년 것이 올해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그래도 아주 큰 변화를 보통 잘 바로바로 반영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2025학년도 걸 보고 싶다. 2025년에 1학년 2학기의 평가 계획을 보고 싶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 알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학교를 검색하시고 공시 정보 중에
아까는 교육활동이었죠. 교육과정 부분은 이번에는 맨 오른쪽에 학업 성취 사항을 보시면 학업 성취 사항이 해당 작년에 학생들의 평가 계획, 그리고 그 평가 계획을 통해서 그 학교가 A가 전체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왔나. 학생이 뭐 100명인데 그중에 30명이 A를 받았는지, 40명이 받았는지, 80명이 받았는지, 20명 받았는지 이런 차이를 이제 보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교과별 교사학습 평가 계획을 클릭하실 수 있을 거고요. 클릭하시면 그 서류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작년의 기준에 의거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 어, 이 정도의 예시로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의 그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도 공개가 되어 있는 그냥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과목이 무엇인지 조금 예상이 되시나요? 네, 바로 국어입니다. 국어로 보이는데요.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 학교의 국어는 시험을, 즉, 정기고사를 몇 번 보는 걸로 보이실까요? 네, 이 왼쪽에 지필평가라고 되어 있고 2차라고 되어 있지만 점수 반영비 50%죠. 이 학교는 국어는 지필평가를 2차, 즉 기말고사만 한 번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한 번 볼 때 밑에 보시면 선택형, 즉 5개의 선택지 중에 객관식이죠. 그 중에 답을 선택하는 것은 80점으로 구성을 해주셨고요. 100점 만점 중에 논술형, 글로 써서 답을 하는 것은 20점을 구성을 한 학교입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이 학교는 국어를 지필평가 2차만, 즉 기말만 한 번 보는데 12월 2주에 보셨네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성취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 학년이 꼭 가르쳐야 하는 부분이라서 원래 문장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 번호만 기재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네, 그냥 지나가셔도 되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50%, 즉 100점 만점을 받은 다음에 곱하기 0.5를 해서 50점을 획득하고 자녀분께서 수행평가는 3개를 하셨네요. 오른쪽에 보시면. 성찰하는 글쓰기라는 논술형을 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토의하기라는 말하기를 했고, 또 주장하는 글쓰기라는 논술형을 했습니다. 20점, 20점, 10점짜리를 수행평가를 8월에 했고, 9월에 했고, 10월에 했네요. 그럼 8월, 9월, 10월에 국어 시간에 그 흐름에 맞추어서 과정 중심으로 수행 평가를 점수화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밑에 보신 반영 비율을 40%, 10%, 20% 이렇게 다 더하신 100%가 되죠. 그럼 만약에 자녀분께서 지필평가를 100점 받았다. 곱하기 0.5겠죠? 50점 획득. 수행평가는 어, 성찰하는 글쓰기에서만 2점이 깎였어요. 18점만 획득했습니다. 그러면 18점, 20점, 10점에서 98점의 원점수를 받으면 98점의 생활기록부에 98점, 2학기 98점, 그리고 어, A 등급, 그리고 전체 학생 수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겁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또 다른 예시입니다. 이제는 조금 눈에 보이실지요? 왼쪽의 지필평가, 이 과목은 똑같이 국어인데요. 2번 봅니다. 아, 2번 보네요. 1차 25%, 2차 25%. 보면 횟수가 늘어나니까 반영 비율은 좀 좁아지는 거 보이시죠? 아까는 한 번 보고 50%였는데, 이번 학기에는 1차 보고 25%, 2차 보고 25% 이렇게 하셨네요. 그 밑에 보시면 그 각각의 지필평가, 정기고사 안에 선택형은 80점, 논술형은 20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선택형도 또 80점, 논술형 20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학기 같네요. 그쵸? 왜냐 평가 시기가 4월 4주, 뭐 7월 1주. 수행평가는 소통하는 글쓰기, 소통하는 말하기, 주장하는 글쓰기 이렇게 3개를 봤고 또 3월, 5월, 6월에 즉 1학기 중에 해당 시기에 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앞서서 국어의 2가지 예시를 지금 들어드렸는데요.
차이점과 공동점들이 좀 보이시죠? 그러면 이런 기준들을 세부적인 기준들에 맞춰서 각 학교의 특색에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어, 작년부터 이제 조금 더 변화돼서 적용되는 부분은 모든 지필평가, 즉 정기고사에 논술형이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지필평가라고 한다면 저희 보통 학부모님들께서 OMR 카드 기억하시죠? 컴퓨터용 사인펜에 작은 OMR 카드만 있으면 1번에 4번, 2번에 5번 이런 식으로 정답을 체크해서 100점 만점 몇 점인지 보셨던 그 OMR 카드의 방식은 동일한데요. 이제 OMR 카드가 보통 이만하지 않습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커집니다. 그 이유는 모든 지필평가에 논술형으로 글을 써서 학생이 답을 서술하는, 논술하는 문항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학생들의 논술하는 글쓰기의 능력을 수업 시간에 역량을 키우고 또 해당 역량을 바탕으로 정기고사에서 논술형으로 이제 글을 써서 학생들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평가받는 논술형 문항을 모든 과목의 시험을 본다면 해당 과목에 다 적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변화는 사실상 작년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 즉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경기도에서 평가 부분에도 조금 더 강조돼서 적용된 부분이고요. 그럼, 우리 자녀 논술을 어떻게 막 긴 글쓰기를 해야 되나 고민되실 수 있는데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중학교 학생에게 맞는 형태의 논술형입니다. 즉, 한 문장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한 단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그 모든 것이 예전에 OMR, 객관식의 형태와는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포함해서 논술형 평가라고 통일해서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그렇게 변했다. 즉, 해당 시간에 자녀분께서 객관식도 마킹도 하시고, 마킹이라고 하죠. OMR 마킹도 하시고, 5번은 논술형, 5번, 논술형 1번이 여기 OMR에 문장 형태로 써야 되네. 그러면 영어면 영어 또는 국어면 국어 또는 사회 같은 경우 다 국어겠죠? 우리말로 이렇게 써서 그 동시에 그것을 한 시간 안에 두 가지 형태의 평가를 다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렇다면 모든 과목이 다 지필평가, 즉 정기고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과목은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네, 수행평가로만 100%를 운영하는 과목의 한 예시입니다. 보시면 이 과목은 기술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 과정 과목은 2학기로 보이네요. 2학기 동안 지필평가, 즉 정기고사에는 해당 과목을 시험 치르지 않고 해당 시기에 수행평가를 통해서 100점 만점의 성취도를 산출하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라고 편하게 저희가 줄여서 부르기도 하죠. 학교생활기록부는 사실상 법정 장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학년도에는 해당 학년 것을 보실 수는 없습니다. 다음 학년도가 되셨을 때 전에 학년 거를 보실 수 있죠. 생활기록부는 화면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초, 중, 고 구성이 동일합니다. 단, 고등학교만 쓰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 기본 사항부터 시작해서 학부모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성적 관련이 왼쪽 밑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 위에가 비교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체 시간에 하는 활동인 거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쓰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채팅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확인은 못하지만, 네. 말씀을 남겨주시면 쭉 확인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 중에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 중에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점수와 과목 평균 중고 이렇게 되어 있고 성취도 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석차 등급이라는 게 있죠. 석차 등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1구 등급은 지금 고3들만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석차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는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중학교는 안 보이시죠? 네, 중학교는 안 보이시고 또 오른쪽 위는 창체라는 부분들에 해당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활동들이 이제 학생들의 특기사항이 글로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출결사항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 부분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단, 질병은 고입 내신 성적에 전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이제 자녀분께서 상황에 학교가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서 신고서를 통해서 학생이 아팠을 경우에 학교에 나가지 않고 신고서를 통해서 학교에 나가지 않는 부분들이 기록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전에 무단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미인정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단 지갑, 무단 결석 기억하시죠? 이것이 이제 미인정이라고 용어가 바뀌었고 해당 부분은 고입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네, 수상인 경우에도 수상 경력도 생기부에 남는데요. 수상인 경우에는 내신 성적에 한 학기에 하나씩만 반영이 되는데 사실상 한 학기에 하나 이상의 상을 받았다. 라고 해서 생기부에 기록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기록은 다 되나 점수에 반영될 때만 한 학기에 하나씩만 기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생기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목별의 원점수, 그리고 평균, 성취도, A, B, C, D, E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국어, 사회 같은 과목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과세특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2번에 보이실까요? 과목이라고 되어 있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중학교 1학년은 모든 과목이 다 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학기에는 모든 평가 기록을 줄글로 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는 학생이 어,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학교가 정해진 기준의 비율에 따라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분은 특기사항, 과세특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자녀분은 1학년 1학기엔 다 들어가 있는데 1학년 2학기부터는 특정하게 자녀분께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역량을 또 갖추신 과목의 특기사항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제 2025를 보시면 올해 입학생도 동일할 겁니다. 이제 과목 나오고 예를 들면 국어 원점수는 뭐 95점, 평균은 80.5, 성취도는 A겠죠? 수강자 수, 그 학교의 전교생인 겁니다. 그 학년에 130명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도서의 명과 저자 이름만 그 생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해당 부분은 어떠한 그 책을 읽고 어떠한 내용을 이해했는지 또는 느꼈는지 같은 것은 이 기존의 다양한 양식을 통해서 학교에 선생님들께 제출하지만 선생님들께서 기록하실 때는 이 자녀분께서 국어와 관련된 도서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읽었구나라는 거를 도서명과 저자만 간단하게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읽은 것들도 기록을 해드리지만 혹시라도 방학이나 또는 집에서 책이 학생이 독서 활동을 하고 있다, 꾸준히. 그런 경우에는 학교의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면 담임 선생님 또는 교과 선생님께서 생기부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실상 학교 활동이 아닌 경우에도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경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인적 학적 사항에서 더 이상 생활기록부에 학부모님 성함이 남지 않습니다. 그 자녀분의 어머니, 아버지 성함 이런 것들이 이제 개정이 된 지가 오래고요. 생기부에는 자녀분의 성함만 남게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졸업 사항에 대해서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희망에서도 사유를 자세하게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련된 분야를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쓸 수 있고요. 또 혹시라도 꿈이 없는 경우에 진로 희망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저희 학교에서도 꾸준한 상담을 통해서 학생이 어떠한 직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분야, 이 학생이 뭔가 뭐
교육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이런 분야까지도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학생이 3년 동안 진로 희망사항 없음 이렇게 되지 않게끔 충분히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기재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에 전혀 넘어가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엔 남지만 내신 성적에는 학기당 하나씩만 점수가 반영됩니다. 내신 성적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 거라서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한 개까지만 기록이 되는데요. 자율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율 동아리라고 함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 즉 교과 시간표, 수업 시간표 안에 있는 동아리 시간이 아니라요. 방과 후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우리 5명이 모여서 독서 활동을 할 겁니다. 라고 하면 선생님을 섭외해서 자율 동아리를 운영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기 초에 3월쯤에 학부모님께 자율 동아리에 대한 가정통신문이 나갈 거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조금 학생의 활동에 적극적인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는 자율 동아리를 학교의 규정에 맞게 운영을 자녀분께서 하셔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자율 동아리 이름만 남습니다. 단 그 이름이 어떤 동아리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뒤에다가 또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쓸 수 있죠. 네, 예를 들자면 뭐 드림 동아리가 이름 드림입니다. 그럼 드림이 도대체 어떤 동아리인지 알 수 없으면 오른쪽에 진로 독서 동아리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기재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방과후 학교는 생기부에 기재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수요에 따라서 학생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또 학생들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특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내용은 학생들의 성취 수준과 관찰한 내용 그리고 역량 어떤 걸 보이는지 총평이 어떤지 이런 식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만 조금 이게 시간을 띄워드리면 국어의 예시라면 어떤 글을 썼는지 어떠한 글을 어떠한 성취 수준으로 썼는지 어떠한 과정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역량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교사의 총평 이런 식으로 기재되는 게 이제 과세특이라고 이제 교육부 예시로 나와 있는 자료고요. 이러한 과세특은 중학교 1학년은 모든 학생에게 모든 교과가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자녀분께서 어떠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인 경우 학교가 정해준 비율에 따라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드렸기 때문에 네, 영어나 수학이나 이 부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모두 다 한글로 써야 됩니다. 우리말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영어인 경우에도 영어 단어나 혹은 영어에 관련된 알파벳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고등학교 진학에서 이제 입학의 내신 성적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굉장히 먼 얘기긴 하죠. 자녀분께서 고등학교에 갈 때 이제 어떠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2028학년도께 지금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즉, 작년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서 고등학교 갈 때 입학 내신 성적은 어떻게 산출한다가 공지가 되어 있고 자녀분들 우리 2026학년도에 입학하는 자녀분들에 대한 내신 성적 반영 지침은 올해 3월쯤에 공지가 될 겁니다. 그럼 해당 해에 공지되면 보통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데 사실상 작년과 달라지는 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두 번째 이제 사이트가 될 수 있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사이트가 학교 알림이 기억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생활기록부 궁금하시면 학교 생활기록부 포털로 하시면 그것도 교육부에서 이제 어떻게 생기부가 구성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입 정보 포털 들어가시면 먼 얘기긴 하지만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도 사이트 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일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보통의 이제
대학을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고와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 그리고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특성화고, 그리고 자율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자율고, 그리고 그 최고라든지 예고 등의 기타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떠한 학교가 있고 그 학교가 어떻게 학교를 선발하는지, 학생 선발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 고액정보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부분 사이트 한번 관심 있는 경우라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마이스터고와 외고, 예고, 그리고 과학고, 국제고, 그리고 최고 자공고라고 하는 자유로 공립고 등을 제가 나열해 드렸는데요. 사실상 사이트 내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고등학교를 입학을 할 때 평준화 지역이 있고요. 비평준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는 구리 남양주의 경우에는 앞서 지금 제시되어 있고 있는 평준화 지역 9개에 해당하지 않는 비평준화 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 동안의 학생이 활동을 점수화한 그 부분이 이제 중학교 내신 성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의 만점은 200점 만점입니다. 그럼 자녀분께서 중1부터 중3까지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관련되어서 이제 교육활동을 한 이후에 졸업할 때 200점 만점에 내가 몇 점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점 만점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인지를 크게 말씀드리면요.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이 사실상 200점 만점 전체입니다. 교과 활동 상황 75%, 그리고 비교과 활동 상황 2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 활동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성취도 기억나시죠? A, B, C, D, E로 하는 교과 있었고, 또 ABC로 하고 있는 체육예술교과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ABC에 해당하는 체육예술교과에 대한 점수와 또 일반교과 1학년, 2학년, 3학년의 비율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어느 학년이 엄청 작아 보이죠? 네, 바로 1학년입니다. 왜냐하면 1학년은 학기가 하나겠죠. 1학년 1학기는 자유학기로 성적이 점수화돼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1학년 이라 써 있지만 사실상 1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일반 교과의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1학년 2학기, 2학년 3학년의 비율이 있고요. 예술체육 교과도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의 점수를 이제 계산해서 들어가 있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비교과 활동 상황을 보시면 출결 상황이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사이에 봉사가 있었는데요. 봉사 점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봉사 점수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기 이후에 축소되었다가 작년 입학생을 기준, 즉, 이 해당 보여드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학교에서 하고 또 바깥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는 되나 점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출결사항을 전 학년이 이제 40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학교 활동은 추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상과 임원 활동, 즉 회장, 학급 회장, 학급 자치회장, 학급 자치 부회장, 옛날에 반장, 부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교 학생 자치 회장, 전교 학생 자치 부회장인 경우에 점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 활동에 대해서는 보여드리겠지만 만점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출결 사항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리는 것처럼 질병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미인정인 경우에. 즉, 학생이 질병에 관련된 사유가 아니라 또는 미리 저희 신청해서 여행 가시거나 하실 때 가정학습이 이제 없지만 현장 체험 학습을 가정 내에서 진행하시는 경우에 중학교도 동일하게 운영을 하지만 관련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사유가 아닌 경우, 미인정인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되고 또 이 점수에도 반영이 됩니다. 해당인 경우에는 미인정 지각도 3회인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 한 회로 치기 때문에 한 해랑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점수의 감점 형태로 되니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출석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은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밑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학교 활동 점수입니다. 만점 점수가 10점이지만 기본 점수가 8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8점의 점수를 다 학생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상 실적은 한 학기당 한 개 0.5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분께서 만점 받고 싶다, 10점 다 갖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네 개 학기에 상을 하나씩만 받으면 또 만점이 될 수 있고요. 또 자치회 임원 활동, 아까 말씀드렸던 회장, 부회장을 하게 되면 월마다 0.1점의 가점입니다. 즉, 한 학기에 회장을 하면 0.6점이 가점 되겠죠. 그래서 네 개 학기 정도를 하시면 2점을 넘게 갔기 때문에 또 만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학생 생활 점수는 점수가 반영은 되나 가산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기본 점수 굉장히 높게 되어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립니다. 출석이 내신 성적에 반영된다는 점을 또 설명을 드리고요. 질병에 대한 부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지만 내신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중학교 학부모의 구성에 대해서는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각 학교에서 굉장한 역할을 또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학부모님들이실 텐데요. 중학교도 초등학교 동일하게 학부모회가 구성됩니다. 이 학부모는 보통 3월에 학부모 총회로 이제 학부모님들께 안내가 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 이전에 학부모 회장 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관련된 선거 또는 후보 등록 관련해서는 3월 중에 학교에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모든 학교는 학부모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이 해당하는 학교의 명칭은 어떤 학교 학부모회라고 말하게 됩니다. 회원은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회원이 되시는 거고요. 그중에 회장단이라는 활동하는 임원분들이 따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 학부모회에서 해주시는 역할은요. 관련해서 중간에 기능을 보시면 학교의 다양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고요. 학교 교육 활동에 실제로 참여해서 지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과 같이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에 참여하시고 또 계획해서 운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예산면으로 학부모의 규정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 이제 해당 예산을 지원을 받으셔서 또 운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의 학부모회는 학교 운영회와 구분되어서 운영됩니다. 관련하여서는 지금 우리 오늘 와주신 학부모님께서 너무나 멋지신 그런 역할로 학교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자율성, 책무성,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먼저 하고 나서 질문에 대한 걸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학교 학교생활 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굉장히 이 많은 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한 페이지 한번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출결이 초등학교보다 훨씬 더 강조되기 때문에 조금 늦는 거 어때? 그렇지 않습니다. 미인정, 지각 다 기재되고요. 또 사유가 없는 경우에 성적이 반영까지 되기 때문에 미인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교과활동 당연히 내신 성적 반영이 되고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각각 다른 비율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운영에 따라서 자녀분께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죠. 창의적 체험 활동은 고입 내신 성적이 반영된다는 것은요, 사실상 회장인 경우, 부회장인 경우에는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의 다양한 활동들이 글로 잘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에 3월 첫 주에 자기소개서를 이제 만약에 자녀분께서 써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쓰실 때 해당 그 영역이 1년 동안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진로에 대한 부분은 직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녀분께서 어느 분야에 조금 관심이 있는지 조금 이야기 나눠보셔서 관련돼서 계속 학교에서 물을 때 자녀분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이제 곧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조금 더 그런 시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활동은 제가 이제 국어 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강조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입 성적에 당연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와주신 학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어머님들께서 또 아버님들께서 자녀가 이제는 많은 교과에서 많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일일이 챙기시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어렵고요. 살펴봐 주실 수는 있죠. 초반에 통신문 왔을 때, 아, 이 시기에 이 학교는 이렇게 하는구나를 보실 수 있지만 매번 그거 했니? 그거 하고 있니? 확인하실 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수 있는 부분,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와 독서 부분만 학교 밖에서 활동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독서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해 온다면 그런 부분들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학교 양식에 따라서 제출하면 기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자녀분의 학습 역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독서 활동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학교 때는 친구가 되게 중요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초등학교 때도 물론 고학년 때 친구 관계를 잘 해오는 우리 자녀분들께서 나와 함께 성장하는 친구, 그리고 나를 믿고 지지하는 부모님이 계신 상태에서 학교 교육이 자녀의 자기 이해부터 진로 탐색, 그리고 진로 설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보통 예전부터 나를 알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학생은 학생 자신을 잘 알고 선생님은 선생님을 자신을 잘 알아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을 공부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지금 이렇게 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 시간에 같이 해주시는 것처럼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아마 질의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채팅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이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한 목록 출처 원고에 제시되어 있습니다.